안성환의 시사야. 맛있고 멋있는 우리 술을 찾아 떠나는 불금의 교양학 시간입니다. 주류문학 칼럼니스트인 숙명여대 미래교육원 명욱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명욱입니다. 네, 우리 세계문화유산 시리즈를 계속 이어가고 있잖아요. 네. 오늘은 어떤 얘기를 좀 해볼까요? 오늘은 일단 마지막 시간입니다. 마지막 시간. 네, 마지막 시간이고요. 왠지 시작부터 아쉬워지려고 하는데요. 어쨌든 저희가 이제 이런 거를 진행하는 게 우리 막걸리 빅키가 세계문화유산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진행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 지난주에는 그 와인의 시초라고 불리는 조지아 와인, 우리 헝가리의 토카이 와인 이걸 소개했는데 오늘은 북유럽으로 가볼까 합니다. 북유럽요? 네, 바로 이제 벨기에 맥주 문화. 근데 벨기에는 진짜 요즘 벨기에 맥주도 국내에 많이 들어오잖아요. 많이 들어왔죠. 네, 네, 많이 익숙하신 들어왔죠. 분들이 많을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실은 오늘은 굉장히 중요한 날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벨기에 맥주가 2016년도에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이 되는데 아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이 벨기에 맥주가 우리나라 막걸리나 전통주와 정말 비슷한 부분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요? 네. 왜냐하면 특히 이 세계 문화유산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기존에 그 설명드린 것들은 좀 포도밭 산지 이런 것도 있었고 그리고 중세시대 도시의 흔적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했었어요. 근데 이 벨기에 맥주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술 문화 자체에 특화된 것만 가지고 세계문화유산이 된 사례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양조장이라든지 이런 막걸리 빅키 이런 것들과 굉장히 좀 유사한 부분들이 많죠. 그러니까 이전에 이제 뭐 와인 사례 말씀해 주셨지만 어떤 도시의 문화, 역사 이런 것과 거기에 얽혀 있는 술, 뭐 포도밭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이제 전체적인 어떤 큰 틀 안에 있어서 역사 문화가 동시에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경우라면 벨기에는 술을 빚는 것 자체에 좀 집중해서 그렇죠. 술 하나만 좀 포커싱을 맞췄습니다. 여기는. 그럼 우리 막걸리도 그렇게 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맞습니다. 일단 뭐 우리 막걸리가 종류가 한 1,500종류에서 2,000종류 정도 있다 얘기를 하는데 우리 막걸리가요? 우리 막걸리가. 벨기에 맥주가 아니고요? 네, 우리 막걸리가. 그렇게 많아요? 맞습니다. 근데 벨기에 맥주도 그 정도 있습니다. 1,500종류에서 한 2,000종 정도 있고요. 또 벨기에 맥주 역시 우리 막걸리처럼 소규모 맥주 양조장들이 많아요. 그리고 이 벨기에 맥주가 이제 특이한 것이 이제 수도원 맥주가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아직도 수도원에서 만들고 있는 맥주들이 많은데 또 우리나라 남아 있는 게 있죠. 뭐가 남아 있느냐? 유럽에서는 이제 수도원에서 맥주를 빚으면 우리나라 사찰에서는 또 곡차를 곡차를 빚었죠. 곡차라고 맞습니다. 그래서 뭐 그 기록에는 또 곡차라는 이름도 있고요. 바냐탕이라는 이름도 있어요. 바냐탕요? 바냐탕. 그래서 이런 벨기에 수도 맥주가 있다면 또 우리나라에는 사찰의 곡차 문화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또 기존의 틀에 벗어나는 그리고 정형적인 맥주만 만드는 공장형 스타일이 아닌 정말 자유로운 발상의 또 맥주들이 많이 나오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종교와 연관되는 술이 벨기에에도 있고 우리나라에도 있다. 이런 부분이 또 비슷하다고 종교와 연관되는 술? 종교와 술을 우리나라에서는 잘 연관을 짓기는 좀 어려운데 예를 들면 우리 무슨 사찰 술입니다. 사찰 막걸리입니다. 이렇게 파는 걸 제가 한 번도 본 적은 없는데요. 그게 고려 시대까지 많이 이어지다가 조선 시대에 많이 그게 좀 사라지게 됩니다. 하지만 근데 유교도 어떻게 보면은 종교라고 우리가 접근했었을 때는 실은 뭐 제사나 차례나 이런 것도 실은 그런 종교에 연결되는 맥락 중 하나죠. 그러네요. 그리고 법주라는 이름 자체가 법주라는 이름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법이 그 불교에서의 법입니다. 법경, 법문일 때. 그래서 그 법주라는 것이 뭐 법대로 빚었다, 매뉴얼대로 빚었다 이런 뜻이 있기도 한데 또 하나는 불교의 술이다라는 그런 맥락도 있어요. 그러면은 벨기에 우리 막걸리 종류 다양한 건 또 다시 얘기해 보기로 하고요. 벨기에 맥주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해주세요. 네, 좋습니다. 그래서 이 벨기에 맥주의 특징은 기존의 맥주의 틀을 깨는 맥주가 많다는 거예요. 맥주 하면은 한자 그대로 풀이하자면 보리맥에 술주자잖아요. 보리술이잖아요. 근데 이 보리 말고도 엄청나게 여러 가지를 다 넣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오렌지 껍질 같은 거, 네. 예, 그리고 고수 씨앗 이런 거 넣기도 하고, 그리고 그 대표적으로 이제 과일 맥주도 많습니다. 과일, 그렇죠. 예, 뭐 복숭아 맥주, 예, 그리고 뭐 앵두 맥주,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리고 약초 같은 거. 그렇죠. 그런 것도 정말 많이 넣죠.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약주를 만들었을 때 여러 가지 약재를 많이 넣었잖아요. 예. 그 벨기에 그대로 남아 있는 거예요. 약이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의 허브를 넣어서 맥주를 먹고 이 기를 회복하자는 그런 문화가 실은 벨기에 맥주도 있는 거예요. 우리 막걸리에 그런 게 전 많이 보지는 않았거든요. 왜 뭐 약초 많이 넣고 뭐 이렇게 한 거는 왜요? 인삼 막걸리. 그런 것들도 있고. 있구나. 그렇죠. 그것도 약초. 인삼 그리고 막걸리. 더덕 막걸리. 네네. 네, 더덕 막걸리. 그런 것들이 실은 다 같은 유래 맥락인 거죠. 그러네요. 네, 뭐 옥수수 막걸리, 조막걸리, 뭐. 네, 조껍데기 막걸리, 뭐 이런 것들도 있고. 그리고 우리 막걸리 중에서도 이런 그 한방 막걸리 뭐 이런 것들도 있어요. 네. 굉장히 많습니다. 너무 조금밖에 안 먹었네요. 많이 먹어야 되는데. 저도 다양하게 좀 더 많이 드셔보시면 좋을 거고. 그럼 벨기에 맥주 중에서 그렇게 틀을 깨는 맥주 대표적인 게 어떤 게 있어요? 가장 그 기존에 우리가 전 세계에서 그 전 세계인들이 가장 많이 마시는 맥주예요. 근데 왜 맥주를 많이 마시냐면 이 맥주는 기존의 공장식 시스템을 가져다 놓으면은 그 어느 지역에서도 쉽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시스템으로 딱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완전 그걸 버리고 정말 천연 이 곰팡이를 가지고 만드는 그 옛날 방식의 맥주를 벨기에에서 만드는데 그걸 이제 람빅 지방 중심으로 만든다고 해서 람빅 맥주라고 부릅니다. 아마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 만든 다음에 보통은 이제 그 배양된 인공 효모균을 주입을 해서 거기서 발효를 시키는데 그게 아니고 목욕탕 같은데 확 그렇게 맥즙을 부어놓은 다음에 한 2년 동안 푹 삭힙니다. 그래요? 네, 삭혀요. 우리 보통 통에서 발효를 시키잖아요. 네. 그렇게 안 하고 수영장 같은 데다 그냥 수영장 같은 데 목욕탕, 수영장, 목욕탕 하여튼 그 중간 형태. 근데 그런 데에 위에 뭐 거미줄도 끼고 뭐 좀 벌레도 지나다니기도 하고 막 그런 가운데서 그걸 그대로 또 마시기도 하죠. 굉장히 식초 같아요. 너무 새콤하다 보니까 그 맛을 가지고 일반인이 접근하기 어려워서 거기에 이제 다양한 과실을 넣어서 마시는 것이 이제 람빅 맥주의 또 여러 종류 중 하나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이렇게 천연균을 접종해서 하는 것들이 우리나라 전통주 되게 많아요. 막걸리 정말 많고. 일반 모든 막걸리 그런 건 아닌데 이른바 이제 프리미엄 막걸리라고 해서 저희들이 많이 소개한 것들은 그런 것들이 많고 대표적으로는 이제 또 부산의 또 금정산성 막걸리가 이런 천연균을 접종시켜서 직접 누룩방에서 배양을 해서 또 이렇게 만들죠.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독일 라거 계열의 맥주하고는 너무 다른데요? 네,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독일 맥주가 이제 전 세계에 널리 퍼지면서 우리가 원조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 하나 있죠. 뭐냐면 최초의 식품 관련된 법을 만들었는데 그 법 이름이 아시다시피 맥주 순수령이죠. 1516년 지금 미넨시 이 주변에 이제 바이에른 공화국에서 발표된 순수령인데 이 한마디로 정말 순수하잖아요. 순수하다는 것은 이 보리물 혼만 넣는 건데 나머지를 넣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확장성이 멈춰버린 거예요. 요거만 갖고 끝인 거예요. 이제 여기서 뭘 넣어도 안 되고 무조건 안 되는데 이 실은 그 맥주 자체의 시작이 독일이라 보기는 어렵거든요. 유럽 전체가 맥주 문화였기 때문에. 근데 벨기에도 이미 맥주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뭐더러 독일 거 따라해 그래서 독일 걸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자유로운 발상이 있었고 특히 그 중에서도 이 수도 맥주 형태가 가장 잘 보존된 곳이 바로 이 벨기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도원에서는 도대체 맥주를 어떤 방식으로 담갔을까, 만들었을까? 뭐 맥주 도수도 궁금하고 만드는 방식은 수도원별로 또 다 다를 수 있잖아요. 맞습니다. 다른데 기본적으로는 그 독일에서 만든 맥주가 라거 계열의 황금빛 계열인데요. 그걸 만들기 위해서는 이 메가를 굉장히 옅게 볶아야 돼요. 옛날에 근데 화력으로 직접 볶았거든요. 그러니까 메가 자체가 좀 색깔이 검어지는 거예요. 즉 뭐냐, 여기서 이 중세 수도원에서 만든 맥주는 중세 스타일의 맥주인데 중세 스타일의 맥주는 대부분 색깔이 흑맥주 계열이 많습니다.
그럼 많이 볶아요? 좀 더 볶죠. 그러니까 좀 더 같은 불을 그 불세기를 맞추더라도 좀 더 이 수도원에서 만든 건 옛날 방식이기 때문에 좀 더 메가가 많이 좀 검해져요. 예, 그러다 보니 좀 흑맥주 계열이 많고요. 예. 그리고 보통 맥주 하면은 알코올 도수 5도 정도를 보는데 이 수도원에서 만든 맥주 같은 경우에는 마시는 사람들마다 조금씩 등급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이 마시느냐, 네. 중간 관리자 마시느냐, 아니 굉장히 높은 성직자 마시느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졌는데 그걸 뭘로 구분했냐면 또 도수로 구분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맥주가 5도 전후라면은 네. 이 수도원 맥주는 뭐 5도, 7도, 10도. 그럼 제일 높은 사람은 10도짜리. 10도짜리, 10도 이상도 있죠. 근데 수도사들이 네. 그거 마시고 막 술 취해가지고 그러면 어떡해요? 술 취했겠죠. 술 취했지만 그게 이제 사순절이라 그래가지고 네. 금식 기간에 허락되었던 맥주였기 때문에 음식 대신 섭취하고 하는 것들이었죠. 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이제 교황청에서 아예 그걸 허가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발달할 수 있었던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단순히 요렇게만 만들지 않고 여기에 이제 오렌지 껍질, 라임 껍질 같은 거 넣으면서 굉장히 상큼하고 새콤하게 만들기도 하고 또 맛을 좀 더 부드러지라고 흑설탕을 넣기도 하고 꿀을 넣기도 하고. 네. 벨기에 그래서 맥주 진짜 되게 특이하게 많이 맞아요. 있는 걸 맞습니다. 그리고 봤거든요. 벨기에 맥주 정말 좋은 네. 게 잔들이 정말 다양해요. 맥주잔. 되게 신기한 잔이에요. 네, 신기한 잔들도 많고 네. 뭐 맥주 그래서 아예 맥주 잔을 모으기 위해서 맥주를 사는 사람들도 많아요. 맥주잔을 같이 끼워서 팔거나 네. 이렇게 하는 경우가 그쵸. 있으니까. 왜 네. 그 맥주에 가장 적합한 맛과 향을 내는 잔을 별도로 만드니까. 맞습니다. 예. 이 맥주는 이 스타일의 잔으로 마셔야 돼라는 게 있다 보니까 그래서 아예 맥주 잔을 이렇게 그 콜렉팅하면서 예. 자신의 약간 소장 물품으로 이렇게 만들어가는 그런 문화도 있는 것이 실은 이런 벨기에 맥주 문화 중 하나죠. 그럼 우리나라 브로우리도 많이 생겼잖아요. 네네네. 어디 가면 지역에 있는 브로우리가 하나씩 있다. 뭐 이런 얘기들 듣게 되거든요. 네네네. 그럼 벨기에 맥주나 이런 영향을 좀 받았을까요? 받았는데 하나 거쳐받았습니다. 하나 거쳐서 받아요. 네, 하나 걸쳐서 하나 걸쳐받은 건 뭐냐면은 이 독특한 맥주가 있다는 것이 먼저 벨기에에서 우리나라 직접 오지 않고요. 예. 어딜 거쳐서 왔느냐? 미국을 거쳐서 왔어요. 미국 쪽에서 주로 배워가지고 온 거예요? 네. 이게 왜 그러냐면은 미국 자체가 초기에 이 보리가 많이 자라지 않았고 예. 많이 쉽게 자랐던 게 인디언들이 재배했던 옥수수였단 말이에요. 예. 또 하나 쌀이었어요. 쌀? 쌀. 그렇게 쌀이 많았나요? 네, 쌀 많았는데 이게 그러니까 1800년도 후반 얘기입니다. 예. 예. 근데 산업혁명 그때 막 시작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이 메가 말고 옥수수와 쌀을 많이 넣어서 만들었단 말이에요. 맥주를 만들 때. 네. 그게 굉장히 맛이 가벼워지지 않습니까? 요즘 우리나라 쌀 뭐 넣어서 만든 맥주 네, 새로 네, 나왔다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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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고하는 거 제가 봤는데. 네. 그건 나름대로 이제 우리나라 농산물을 써서 만들기 때 의미가 있다 생각하는데. 네. 근데 맛을 가볍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근데 너무나 미국이 잘 하는 게 또 공장식 이런 그 대량 생산 이런 걸 너무 잘하잖아요. 예. 너무 다 회기라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은 너무 뻔하다 그랬을 때 이래선 안 된다 해서 받아들였던 문화가 벨기에의 이 수제 맥주 문화였어요. 기본적으로는 미국에서 배워가지고 와서 네. 벨기에 수제 맥주의 요소를 조금 가미하는 형태로 우리가 맞습니다. 주로 발달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자가양조, 집에서 만드는 홈브루잉 이거를 카터 대통령 시절에 이걸 허가를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집에서 각자 만들다 보니까 이제 다양해지는 거예요. 만드는 방식이.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씩 양조장으로 성장해 가면서 거기서 히트를 치고 하다 보니까 그게 또 한국에 또 영향을 받은 거죠. 근데 지금 오늘 쭉 얘기하지만 벨기에 네. 맥주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이 네. 됐다고 했잖아요. 네네. 근데 독일 맥주가 세계문화유산 지정됐다는 말씀 안 하셨는데 네. 제가 궁금해졌어요. 갑자기. 그렇죠. 네. 지정이 안 됐습니다. 안 됐어요? 안 됐습니다. 실은 이제 벨기에 맥주는 2016년도에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이 되는데 예. 독일은 그보다 앞서 신청을 해요. 예. 2013년도 이전에 이미 신청을 했는데 예. 아직까지 등재가 안 됐어요. 왜 그런 거죠? 예. 이게 8년이 지났기 때문에 실제로 떨어졌다고 보는 게 맞고요. 왜 떨어졌느냐라고 본다면 자세한 내용은 잘 안 나와 있는데 예. 제가 보기에 상업적이라고 판단한 걸로 보여져요. 지나치게 상업적이다. 네, 유네스코 가장 경계하는 것이 상업적인 그런 모습이거든요. 근데 저는 독일의 맥주 양조당 같은 경우에는 이 벨기에와 비교하면은
큰 회사들이 좀 많죠. 비교적. 예. 그리고 워낙 그거를 또 자국의 상업적인 요소로 많이 또 하다 보니까 아마 그런 식으로 해서 떨어졌다라고 이제 보는 시각이 많고요. 예.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저희가 한번 일본 사케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겠다라는 예. 그런 발표를 정부가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근데 제가 보기엔 조금 상업적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제 그 막걸리 자체보다는 막걸리 빚기 문화를 예.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를 하지 않을까 생각하기 때문에 오히려 사케보다 우리 막걸리 빚기가 좀 더 세계문화유산에 가깝지 않나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 명욱 교수의 간절한 바람. 바람입니다. 모든 국민들 바람이 될 수도 있겠는데요. 막걸리가 네. 부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이 꼭 되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 네, 오늘 불금의 교양 여기서 마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숙명여대 미래교육원 명욱 교수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모바일 상품권 당첨자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끝곡으로 CON의 크루이신 띄워드리고요. 저는 이번 주 순서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좀 월요일 밤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